신문 이야기 도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하루 숨가빴습니다. 중앙위와 비대위 그리고 김종인 대표 비례 순번 2번이냐 아니면 14번 강등이냐 원칙이냐를 두고 당 중앙위와 김종인 대표 간의 신경전이 하루 종일 계속됐는데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김종인 대표 과연 비례 2번을 받을지 아니면 중앙위가 결정한 대로 14번으로 밀려날지 김종인 대표의 입에 달렸는데 오늘 오전 11시 김종인 대표가 일단 당무로 복귀를 해서 회의를 진행한다고는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과연 김종인 대표의 속내가 무엇인지 오늘 도직구쇼에서 가장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총선 관심지역 후보 지지도 먼저 서울 종로인데요. 오세훈 대 정세균, 정세균 대 오세훈의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43.3, 정세균 33.9, 오차범위 밖으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결과입니다. 대구 수성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문수 후보, 김부겸 후보 31.6 대 50.0, 김부겸 후보가 큰 폭으로 앞서가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관심 지역에서 선거 결과 어떻게 나아갈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정치면인데 정치면의 소제목 자체가 유승민의 운명은입니다. 배신의 낙인 찍힌 유, 컷오프로 가닥이 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22일입니다. 그런데 후보자 등록이 24일. 그런데 이 24일부터는 당적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당에서 유 의원의 운명을 정해주지 않으면 유승민 의원 23일이 지나면 무소속 출마도 못하게 되는 그런 촉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당에서 유승민 의원을 쳐내든가 유승민 의원이 당을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조사 경선은 물 건너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다시 더불어민주당 공천 끝나가자 김종인 버리나? 의미심장한 제목이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나왔는데 김종인 대표의 비례 2번, 14번은 싸움의 본질이 아니다 이겁니다. 친노와 운동권 세력이 더 이상은 김종인에게 당할 수 없다라는 이른바 반발심이 어제 폭발을 했다는 건데 공천 끝나가니 김종인을 버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당무에 복귀하는 김종인 대표의 첫 일성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심야에는 중앙위가 열렸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자택은 오후 9시 48분쯤에 불이 꺼지고 잠에 들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 시각 심야 중앙위는 복잡했겠죠. 7명 중 누굴 넣고 빼냐 이 경론이 이렇습니다. 이른바 친노와 운동권 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중앙위 이 비례대표 공천 권한을 김종인 대표에게 줄 수 없다를 두고 밤새 다툼을 벌였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없이 선거 치를 수 없다라는 공감대도 또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에게 4명의 비례대표 공천 권한을 주기로 잠정 합의가 됐는데 김 대표 그따구로 나를 대접해서 일 못하겠다라고 직접 본인이 밝혔는데 오늘은 어떤 입장을 밝힐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사회면에 실린 황당한 기사입니다. 사진부터 보실까요? 이 KTX 플랫폼인데 여기가 KTX 열차고요. 노란선 밖으로 한 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그 노란색 선이고요. 여기가 승객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플랫폼인데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 2대가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황 총리가 내려서 KTX 기차를 타셨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과잉 의전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도직구쇼 첫 소식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일면 사진인데요. 국제기사입니다. 헬로 쿠바.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를 찾았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아바나 빗속의 오바마. 쿠바를 국빈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아바나의 구시가지를 가족들과 함께 둘러보던 중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데 미 대통령으로서 88년 만에 쿠바를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 국교가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만평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만평 제목은 남들의 전쟁이지 말입니다. 요즘 너무 송중기 씨가 인기가 많나 봅니다. 만평에도 송중기 말투가 나왔는데 새누리당에는 유승민 논란, 더불어민주당에는 김종인 대표의 비례 논란이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남의 일인 양 그럴 줄 알았다라고 했지만 안철수 대표의 두 눈에 멍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제 안철수 대표가 꽈당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지는 사고까지 있었다는데 그 사고 영상도 저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합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아침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 신생아의 머리가 작아지는 소두증으로 연결돼서 공포심을 주고 있는 이 지카 바이러스. 대한민국은 무풍지대인 줄 알았는데 첫 한국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속보입니다. 해당자는 브라질을 다녀온 43세 남성 직장인 K씨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고요. K씨가 2월 17일에서 3월 9일까지 브라질에 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지카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K씨에게까지 감염이 됐는지는 중앙질병관리본부에 잠시 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앙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 나오면 저희 돌직구쇼에서 뉴스 속보로 추후에 다시 한번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지금 세종행 KTX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노란선 뒤로 한 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삐 라는 방송이 나오는 그 노란색 안전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승객들이 서 있는 그 플랫폼에 검은색 에쿠스 차량 2대가 들어서더니 검은색 에쿠스에서 황 총리가 내려서 특실칸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더라. 과잉의전 아니냐라는 비판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의전 차량이 저 플랫폼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못 봤는데요. 20일이니까 일요일인 것 같아요. 일요일 저녁에 지금 이렇게 부산으로 출발하는 KTX 출발하고 있는데 승객이 보니까 차가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2대가. 플랫폼 안으로요? 예, 그래서 우선 놀랍잖아요. 플랫폼 안에 차가 들어온다는 것이.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저기 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오송역에서 내렸다. 보니까 황교안 총리는 그날 집으로 귀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귀갓길에. 아시다시피 총리 공관은 지금 세종시에 있고요. 예. 그 다음날 일정 때문에 귀가하는 저기 차량 길이었는데 차가 저렇게 플랫폼 안까지 들어와서 타는 정도로 급했느냐. 또 어떻게 저렇게 플랫폼 앞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고 그걸 아무 문제 없이 내리느냐 하는 것이 이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하는 예. 시민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사실 저것은 한겨레 신문에 아마 어떤 독자가 제보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승객이 보고 있으니까 저 장면이 좀 황당하게 느껴졌던 것이죠. 저 승객의 어떤 마음이 국민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병민 전 의원님, 예. 황교안 국무총리, 보통 국무총리가 전용차를 타고 도로를 가면 신호를 통제해 줍니다. 그래서 신호 대기 없이 국무총리 일정이 차질이 안 나게 빨리빨리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총리가 많이 다급한 일정이 있었나 보다라고 취재기자가 총리실에 확인해 본 결과 그날 황 총리가 기차를 탔던 시각은 오후 8시 기차. 그러니까 퇴근길에 공식적인 용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급한 일이 없었는데도 자연스럽게 의전차가 플랫폼까지 진입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저는 뭐 급한 일이 있었어도 의전차가 저 플랫폼 안까지 진입하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총리실 관저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뭐 나름대로의 해명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구차한 해명들은 사실상 정리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총리께서 이 서울역을 드나드는 일은 굉장히 잦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관저가 이제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은 총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여기라고 하는 건축물이 허가가 되는 과정에서 여기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가 정리가 될 텐데 분명히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일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만약 저기를 어떻게든 차를 갖고 들어왔으면 불법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도 좀 강하게 드는데 예. 이런 부분들 아마 건축 허가 도면들 보면은 상세하게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첫 번째로 총리께서 행정을 어쨌거나 집행하는 집행기구의 가장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적 형평성을 과하게 좀 더 솔솔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로 서울역 광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재밌는 많은 광경들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생활사도 충분히 느끼고 인지할 수가 있는데 총리께서 당연히 뭐 매번 드나드는 곳이니까 사람들이랑 부딪히기 싫어서 혹은 빠르게 그냥 차를 타고 여러 사람들이 겹치기 좀 불편해하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럴수록 더더군다나 사람들의 어휘려 갖고선 그런 공간들을 드나들면서 여러 민심을 파악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차 타고 저기까지 갈 게 아니라 서울역 앞에서 내려서 시민들이랑 좀 호흡도 하시고 악수도 좀 하시고 예.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좀 비판의 따끔한 소리도 좀 총리께서 들으셨으면 어떤가. 그런데 어제 임태구 실장님, 저기에 있던 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검색 차량에서 검색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내리더니 열차 시간이 늦어서 뛰고 있는 시민들을 못하게 일단 제지를 했다. 그러니까 참 저는 답답해요. 이게 불법, 합법을 떠나가지고 제가 대통령과 같이 기차도 타봤거든요. 그렇습니까? 대통령 풀기자 예. 단으로 이제 대통령 전용 열차 그리고 분초를 다투는 대통령 후보하고도 이제 기차에 같이 타봤는데 기자 시절에. 예. 이 개찰구를 통하지 않는 길이 있긴 있어요, 옆쪽에. 근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옆으로 걸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전 이렇게까지 한 건 처음 봤고 여기 차가 가끔 들어가죠. 차가 왜 들어가냐면은 매점에 이제 계란하고 신문 같은 거 갖다 주고 들어가는 거 뭐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매점에 기차역 들어갈 때 계란 납품하는 통로. 계란하고 이제 사이다 예. 같은 거 이렇게 이제 그 차가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어허. 거기로 들어가셨는데 그건 계란하고 사이다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총리가 그러니까 아까 김병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때 좀 국민들 좀 만나고 악수하고 또 출퇴근하실 이때 세종시에 8시면은 아마도 황 총리처럼 세종시로 돌아가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장이 많았을 겁니다. 많았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악수하고 얼마나 오늘 하루 힘드셨냐 하면은 미담으로 제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리가 어제 기차역에서 만났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이제 개차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악수도 하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더라. 이런 미담이 제보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제보가 되게 하는 건 황당하죠. 예. 저는 저기 차가 들어간다는 걸 오늘 뉴스를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처음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내려서 악수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안 하시고 바로 타신 걸 보니까 황 총리가 한동안은 선거 나가실 마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거는 확실해요. 이분은 한동안은 행정일에 충실을 하실 것 같은데요. 공천도 끝났으니까. 네. 저는 이제 조금 같은 법조인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법무부에 이제 검사들이 파견이 많이 나가 있는데요. 법무부나 검찰 분위기가 유독 과잉 충성과 과잉 의전이 조금 심한 곳입니다. 과잉 의지원과 과잉 충성. 예, 조금 다른 곳하고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유별나다고 볼 수가 있고 좀 상하 복종적인 분위기고 워낙에 좀 권위적인 분위기고 하다 보니까 저런 과잉 충성과 과잉 의전이 이게 뭐 한 번이겠습니까? 항상 걸리는 건 여러 번 중에 한 번이잖아요. 하다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뭐 길게 얘기 안 하고 오늘 저를 메이크업 해준 실장이 또 이름도 공교롭게도 이름도 같아요. 윤선 씨인데요. 저를 메이크업 해주는 실장이 한 말로 대체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사진을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설마 다리가 불편하시겠죠? 설마 사지 멀쩡한 분이 이러시겠습니까?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권위의식. 대통령도 열차를 탈 때 대통령 승용차가 저기까지 안 가는데 국무총리가 물론 굉장히 높으신 분이긴 합니다만 황 총리 측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실 측에서 이런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가끔 일정 빠들 탈 때 몇 번씩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문제가 좀 되나요? 오히려 되물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이제 총리가 이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행태도 문제지만 이 행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총리실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예,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총리가 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저도 법무부에 무슨 이런 뭐 위원 활동을 해서 이렇게 가보면은 다른 어떤 부처에 비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유독 좀 의전이 심합니다. 예, 좀 불편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어가면은 내가 알아서 그 방까지 찾아가는데 1층부터 나와서 기다린다든가 차를 그 앞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좀 그래서 이 검찰 조직의 그 문화가 이렇게 몸에 배가지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부처에서 왔다면 저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권위주의적이나 잘 모시는 분위기가 몸에 배서 아마 아무 의식 없이 했을 텐데 이거는 그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가 뭐 다 아시겠지만 보통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용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예. 그거 오히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지금 차를 타고 본 총리 차량을 이용해서 아니고 이렇게 대중적인 기차를 타고 내려간다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황교안 국무총리의 한계점이다. 권위주의, 과잉 충성, 과잉 의전, 고질적인 과잉 의전 고쳐져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어제 당무를 거부했던 김종인 대표. 당 중앙위와 한판 붙어보겠다. 그런데 비례 2번을 두고 당 중앙위와 김종인 대표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비례대표들의 목. 기득권 싸움이었고 주도권 다툼이었다라는 해석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당무를 거부했던 김종인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잠시 후 비대위 회의를 기점으로 당무에 다시 복귀하겠다라고 일단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대표와 당 중앙위 간의 비례대표 2번 순서들을 비롯해서 디테일한 상황을 양쪽이 합의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자택에 저희 중계차 나가 있는데요. 자택 상황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김종인 대표 아직 자택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자택 안에서 오늘 오전 당무를 복귀하겠다라는 의사를 일단은 타진했고요. 김성수 대변인이 현재 자택 안에 들어가서 김종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김종인 대표가 당무를 거부했을 때 당 중앙위의 이른바 특사 자격으로 이종호 원내대표가 김종인 대표를 만났지만 김종인 대표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나를 2번에서 14번으로 강등을 해. 이거 당 중앙위에서 내 문제를 욕심 있는 노인네로 만들어 놓고 실상은 친노와 486 운동권들의 주도권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대노를 했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지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김종인 대표가 일단 오늘은 복귀를 하는데 아직 김 대표와 이 당 중앙위 간의 이 벼랑 끝 대치 상황은 계속 중입니다. 일단 복귀는 할 것 같은데 지금 중앙에서 결정한 수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오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비례 2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아니고 그 뒤를 좀 봐야 되죠. 그 뒤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동아일보에 좀 나와 있지만은 총선이 이제 거의 끝나고 공천 작업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김종인 대표의 효용 가치, 그 김종인 대표가 앞으로의 총선의 역할에 대한 좀 아주 정말 치열한 그런 파워 게임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파워 게임이 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을 제가 지금 신문을 들고 있는데 정세훈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공천 끝나가자 김종인 머리나. 그렇습니다. 그 이제 두 가지 여기에서 오늘 나왔지만 어저께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자기들 정체성이 안 맞다 이거야. 그게 핵심인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해서 사람을 이상하게 욕심만 노인으로 만들어봐. 만들었냐. 그러니까 정체성 문제라는 거죠. 저기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온 다음부터 여러 가지 수혈과 어떤 개혁 작업을 통해서 이만한 지지를 하는 걸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종천 개혁이 끝나가면서 약간 공천을 통해서 사람 개혁한 게 있고 우클릭 행보를 통해서 당의 정체성을 바꿔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잠자코 있던 친노와 그다음에 486 운동권 그룹들의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그 반격의 빌미는
김종인 대표가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이제 셀프 공천. 그 공천을 비례를 하시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처음부터 뭐 14번, 10번 이해로 갔으면 문제는 없었겠죠. 물론 그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 본질은 그 총선 이후에 누가 당을 장악해 갈 것이냐에 대한 파업김이 있는 것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비례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공천한 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례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비례 누굽니까? 은수미 의원, 임수경 의원, 김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비례를 통해서 민주당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런 색깔을 빼고 전문가 그룹 정책 그룹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어저께 대한 그 김종인 대표의 2번 셀프 공천에 대한 그 반발로 나타난 것이죠. 예. 잠잠하고 참았던 친노 그룹에서 2번 김종인 대표 셀프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이참에 김종인 대표를 한번 흔들어보자. 제지시켜보자, 흔들어보자라는 노림수가 있던 건 아니었냐라는 분석이었는데 어제 김종인 대표의 하루 그리고 당 중앙위와 김 대표 간의 이 숨막히는 신경전을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당무거부한 김종인 대표의 하루 AM850 오전 8시 50분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 내게 묻지 마라. 캐주얼 차임으로 당무를 쿨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쿨하게 거부했다.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9시 45분 종로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면담 후 5년간 끊었던 줄담배를 계속 피더라. 5년간 끊었던 담배를 피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인격적으로 사람 모독하면 죽어도 못 참겠다. 아주 강경한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사무실을 나와서 점심 식사 후 병원을 가면서 가천 시각 비대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 없이 비대위가 김 대표를 2번에서 14번으로 강등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두고 한때는 비대위, 김 대표가 임명한 비대위마저 반역을 한 것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내부에서 나왔었는데요. 오후 4시 50분 한 호텔에서 비대위가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특사를 파견해서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비례 2번에서 14번 조정안에 대해서 김 대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노, 경노, 분노. 이후 자택으로 직행합니다.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그런데 오후 9시 수행비서와의 김 대표가 와인 한 잔 마시고 주무신다. 오후 9시 48분 김 대표 자택의 모든 불은 꺼졌다. 취재기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런데 1시간 뒤 오후 10시 40분 당 중앙위에 복잡한 상황이 회의가 엄청난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 중앙위에서 좋다. 2번이든 14번이든 김 대표 마음대로 정하게 하시라 라는 이른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김 대표는 일단은 알았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 알았다라는 반응이 중앙위의 막판 내용에 합의를 한다라는 내용인지 아니면 일단 너희들의 말은 잘 들었다 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판명이 나지 않고 있는데 윤태곤 실장님. 참 재밌죠. 예. 일단 재밌어요. 이제 하도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일단 어제 이 새벽 2시 정도까지 중앙위에서 이제 순위 투표를 해가지고 번호를 다 매겼습니다. 이철이 소장이 이제 2번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결과를 보면은 많이는 안 바뀌었어요. 좀 미세 조정된 정도예요. 그 원래 도덕성 문제가 있었던 공군참모총장 그분은 아예 빠지고 예. 그 서울시 의사협회 회장하고 다른데 이제 교수 두 분이 조금 밑으로 내려갔고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위에 있고 그다음 당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올라온 상황입니다. 결과만 보면은 칸막이도 없어졌죠? 예? 칸막이도 없어졌죠? 칸막이가 없어진 데 이제 줄어들었죠. 43개에서 예. 25개로 줄어들어가지고 이 장군 멍군인 게 말하자면은 그 필리버스터 중단 때는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확 장군이었다면 어제는 이게 당에 친노 비노를 할 거 없이 당에 이제 원래 세력들이 한번 이제 멍군을 부른 건데 저는 여기서 이제 김 대표의 면을 더 세워주려고 했다면은 2번, 14번 중에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죠. 그러면은 2번 하면 욕심쟁이처럼 보이고 14번 하면은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번에 다시 맡아주십시오라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당 중앙위에서. 예. 근데 결론적으로 어제 보인 거는 이런 겁니다. 총선 이후에
김 대표의 역할은 확 축소될 겁니다. 이것은 저는 당 주류 진영이 보인 뭐 토사구팽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보면 이른바 친노라 가는 쪽에서 괜찮았었거든요. 김 대표에 대해 가지고 킹과 킹메이커 예. 호흡을 맞추고 좀 우리가 직접 손대기 어려운 것들을 이게 이분이 좀 해주고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호흡을 맞춰가지고 총선 이후에도 쭉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상당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리더십의 스타일 그 전부터 지적돼 왔었던 거 그리고 좀 뭐 목리를 부리는 모습 그리고 언행 이런 부분에서 이게 당에 좀 책임성 있는 것을 과연 이분에게 계속 맡길 수 있겠냐라는 예. 게 강경파, 온건파 할 거 없이 좀 전반적으로 확산된 것 같아요. 김 대표도 아마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모르겠네요. 김종인 대표가 스스로 입지를 좁힌 부분도 좁힌 있다. 부분이 있는 거죠. 토사구팽의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차피 총선 끝나면 좀 김 대표를 이렇게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룹도 있고 총선이 끝나도 이분은 계속 대선까지 우리의 방향을 잡고 가야 될 이제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두 그룹 다가 좀 이분이 계속 뭘 하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만 놓고 보자면 어제 당 중앙위에서도 심야 회의가 있었는데 뭐 난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김종인 대표 비례대표 4자리를 보정해 주겠다. 그리고 김종인 대표께서 2번을 하시든 14번을 하시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은 14번이 좋겠다라는 애매한 중재안을 만들어냄으로써 김종인 대표가 이기는 결론이 났지만 어제 어딘가 찜찜한 대목이 좀 있는데 그런데 말이 좀 더듬네요.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친노 진영의 미묘한 입장 변화입니다. 함께 보시죠. 친노 진영이 반나절 만에 태도를 바뀌었다. 먼저 조국 서울대 교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전에만 해도 법정관리인으로 왔다가 대표이사가 되더니 이제 막부 실세를 자임하려는 것 아니냐 강하게 비판을 했다가 오후 들어서 김 대표의 비례 순위는 그분에게 맡기는 게 예의다. 그의 합법적 권한은 인정해야 된다. 딴 사람 보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입장을 180도로 확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문성근 씨 같은 경우에도요. 오전에만 해도 셀프 공천 비판하는 게 모독이면 귀하의 정무적 판단에 기둥뿌리 거듭 뽑힌 지지자는 어떻게 했냐. 후안무치도 유분수다. 면전에서 거의 맹비난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김 대표의 비례 2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겐 승리가 목표다. 문성근 씨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이른바 친노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입장 변화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할 정도인데 친노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 그 중간에 바로 손혜원 정책위원 홍보위원장이 있다고 지금 뉴스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김종인 대표하고도 가깝지만 또 문재인 대표하고도 가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재인 대표 사이와 그 김종인 대표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조국 교수라든가 문성근 전 대표 권한 대행도 이같이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건데 전에 그럼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가 결국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서 김종인 대표에게 지금은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 결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는 의중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바로 김종인 대표에 의하여 구제받은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도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참고로 조국 교수는 조금 더 심한 말도 했죠. 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군주정으로 복귀해야 하자는 것이냐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입장을 이제 바꾸었는데, 저는 여기서 참 눈에 띄는 사람은 바로 정말 손혜원 위원장인 것 같아요. 손혜원 위원장이 이렇게 저는 비록 민주소나무당을 지지하면서 능욕을 당했으나 저거 좋다고 막 같이 그랬으나 손혜원 위원장이 비례를 사실 요구할 수도 있는 지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포을 정청래의 후임으로 뛰겠다라고 나선 거라든가 당내에서 신임이 상당히 두텁고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여러 사람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아우르는구나 싶어서 좀 좋게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분명히 공멸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을 한 거죠. 오늘 주간 신문들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은 이 코멘트를 하나 저렇게 한 당직자에게인데, 김 대표가 진짜로 선거에 손을 놓아버리면 공멸을 한다는 위기감이 친노 진영에 전달된 것 같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물론 손혜원 위원장도 그렇게 했지만 모든 그런 공감대가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에 전달이 됐고요. 근데 미묘한 그 변화가 살짝 있는 게 그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비례 입원은 괜찮다. 아까 비례 입원 얘기하는 건 괜찮다. 뭐 조국 교수나 이렇게 비례 입원은 예. 괜찮다. 이거는 뭐 본인이 설명하도록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만 영입한 비례의원 비례 우선순위에 포함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 부담이 된다 이러면서 그 김종인 대표는 띄우고 본인이 영입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약간 디스를 하는 이렇게 분리작전이 들어가는 느낌은 좀 듭니다. 예. 저는 이 김종인 대표 어제 보면서요. 친노 진영 내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건데 어제자로 진짜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김종인 대표 새누리당에서 안 썼는지 이제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김종인 대표를 예. 보면은 뭐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생각한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정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뭡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포용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중간 합의점을 찾아가는 예. 게 정치의 나름대로의 미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보여줬던 측면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의 갈등들을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표가 네. 나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서서 봉합하는 측면을 갖긴 했지만 총선이 끝나고 났을 때도 과연 그런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김종인 대표 스스로 자기 입지를 위축시켜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예. 문재인 대표가 어제 나선 것 같아요. 동아일보 사설에도 있지만은 한 비대위원 쪽에다가 이제 뭐 의견을 전달을 해서 그때부터 빨리 움직인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손혜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만들러 왔다라고 공언한 분이고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했던 분이거든요. 중간에 섰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오전 10시에 문재인 대표가 공개석상에 나섭니다. 그렇죠. 창원에서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 그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그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는 것을 공개 선언하는 자리에 문 대표가 가서 이제 기자회견에 참여를 하거든요. 말하자면 보증인 내지 중재자의 성격인데 창원은 진보 벨트가 우세한 곳이고 그 바로 김해 예. 옆이지 않습니까? 김경수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곳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공개적으로 활동폭을 넓힐 것 같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에 의해서 김종인 대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운명이 걸려있는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도직구 신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래야 미룰 수도 없습니다. 24일, 오늘이 22일이니까요. 이틀 뒤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24일부터는 당적을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게 남은 시간은 딱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한구 공관위는 유승민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유승민 의원은 내가 스스로 당을 탈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공관위가 날 잘라라.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하루 유승민 의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발언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어제 투표 결정을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기다려. 오늘까지 아니면 오늘도 기다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고로비우스의 매듭 같아요. 이게 풀리기까지 힘들어요. 어쩌다가 공당이 이 지경까지 망가졌습니까? 국민의 지지가 높은 유 의원을 공천 배제시키려는 행태도 문제지만 그 역풍이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또 스스로 나가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끄러움도 없고 무지막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유승민 의원의 이런 운명에 대해서 이런 기사 제목을 썼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오죽하면 본인과 아무 상관없는 임태희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자청해서 기자회견하고 공당의 행태가 말이 되느냐라고 분개를 했던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유태웅 시장님, 오늘하고 내일까지 여당에서 시간을 계속 끌면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고 싶어도 무소속으로 못 나온다면서요? 네, 되게 이게 정말 창조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예. 정말로. 무공천을 할지언정 유승민을 이제 못 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무공천을 한다면은 유승민이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탈당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니까 탈당한 사람이라는 이게 멍해를 씌우겠다. 그리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동반 탈당할 수 있게 해주지만은 이 사람은 선거 끝나면 바로 복당시켜준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 더 이게 뭐 끼워 팔기인지 모르겠는데
인천 남구죠. 예. 남구도 이제 무공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윤상현 의원. 거기는 살려주기 위한 무공천. 예. 여기는 이제 죽이기 위한 무공천인데 이거는 조선일보 참 제목이 재밌죠.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관위하고 최고위원회가 지금 이제 핑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원회는 간섭하지 말라고 했던 이한구 위원장도 나를 아끼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요. 가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모두가 가해자가 되는 거죠. 예. 내 손으로는 안 했다라고 하지만은 모두가 이게 뭐 오리엔트 특급 살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이 좀 여러모로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건 뭐 친박이라고 하는 분 중에 누가 한 명이 강하게 나서가지고 뭐 나라도 총대를 매겠다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냐. 라고 말이라도 하든지 예. 그 말 한마디도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인데 뭐 여당 야당 다 문제지만은 전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유승민 의원은 어찌됐건 무소속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1면에서 보도되고 있는 굵지막하게 칩거 유승민 무소속 출마 준비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 준비하고 있는 것이야 뭐 다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만 유승민 의원도 지금 눈치 보고 있어요. 차라리 자를 거면 빨리 잘라라. 내일 자정이 넘어서면 나는 당적을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만약에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결정을 당에서 내일도 계속한다면 유승민 의원이 본인이 탈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다렸는데 혹여나 24, 25일이 후보 등록 날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만약에 자 우리 공천 24일에 줄게라고 하면은 정말 유승민 의원을 혹시나 공천을 받을까 기다렸다가 24일에 가서 본인이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 출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기간이 내일 자정까지라는 건데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언어 요의들이 나오는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지금 뭐 무공천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결정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야 될 때가 왔다. 예.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친박계가 유승민 의원 싫은 거랑 친노계가 지금 김종인 대표 싫은 거랑 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싫어했습니까? 그 정도로 싫어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봉합의 선택을 가는 명분 딱 한 가지가 선거에 이겨야 된다. 선거에 이기고 총선 승리 이후로 대권 승리까지 가야 된다라는 오직 한 가지 목적에 하에서 당이 늘 찢어졌던 그 당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새누리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알아야 될 거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유승민 의원 사태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친박계를 비롯한 당 지도부도 퇴로를 찾아야 되거든요. 예. 이대로 가갖고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유승민 의원의 사죄 내모입니다. 내모라서 무소속 나와갖고 당선될 확률이 꽤 높아요. 이러고 당선되고 나면 나중에 그 책임 결국 고스란히 그대로 돌아올 거거든요. 예. 지금 열어야 될 퇴로는 사실 그동안 유승민 의원이 무슨 뭐 당론을 위배했느니 당원 단계에 맞지 않느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선뜻 공천을 주는 것도 모양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처럼 당의 통합이라는 대명분 하에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도 경선을 통해 당선이 됐어요. 예. 친김무성계도 당선이 됐고 이런 사람들 다 통합해서 공동선대위로 진짜 승리를 위해서 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이게 나름대로 지금 현재 당 지도부의 퇴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제안해 봅니다.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시나리오는 4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유승민 의원의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유승민 공천 사태 상황별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이재만 전 동구청장과의 경선 시나리오가 사실은 어제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21일까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최소한 4일 정도는 경선 여론조사에 필요한데 이제는 후보 등록일까지 시간이 없는 겁니다. 경선이 불가능했습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1번 시나리오는 물 건너간 겁니다. 경선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컷오프 공천 배제. 새누리당에서 유 의원을 컷오프하거나 아니면 이 전 청장 또는 제3의 인물을 전략공천으로 꽂아 넣거나 혹은 아무 결정을 하지 않는 결정. 그러니까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을 한다면 유승민 의원은 탈당 후에 즉각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하거나 불출마 선언 후에
당을 잔류하는 그런 상황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아싸하게 민망할지라도 유승민 의원을 단수 추천하자. 동아일보는 가능성이 낮다. 단호하게 보고 있는 건데 정성희 위원님, 뭐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여기서? 지금 현재로서는 3번이죠. 무공천 지역으로 선정. 아예 무공천을 해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그러면 무소속으로 해서 이제부터 무소속 대 무소속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입니다만 지금 얘기했지만은 이게 무결정의 결정이죠.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큰 결정을 하는 건데요. 우리 옛날에 그런 그 법률 용어 생각이 나는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 그런 거 맞아요? 아무 맞습니다. 일도 하지 네. 않음으로써 죽이는 거 이준석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예. 살인죄를 가지면서 했던 그 법정의 제목이 부작위의 살인입니다. 뭔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살인행위라는 거죠. 예. 법정이 인정했는데 이것도 아무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말라 죽이는 전략이죠. 사람 피가 마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비겁하기도 하고요. 교활하기도 합니다. 교활하고 비겁하다. 창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누가 머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무도 결정을 안 하면은 국민들이 그러면 뭐 손에 피 묻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국민들이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의 결정, 모두의 결정은 아무의 결정도 아니라는 그런 뭐 명구를 가지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 국민들이 더 선명하게 알거든요. 예. 굉장히 그 집권 여당으로서 비겁하고 교활하는 행태다.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당이. 보다 더 법률 용어를 먼저 생각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대구 동구에 사는 주민이잖아요. 되게 많이 허탈할 것 같아요. 허탈할 것 같다. 그동안 그렇게 지지를 보내줬는데 뭘 해도 항상 지지를 보내줬는데 우리 주민을 뭘로 보길래 무공천을 하나. 그래도 야당은 안 뽑을 거라는 그 엄청난 자신감. 세상에 그래도 어떻게 우리 당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천 하나 안 하나. 우리가 그동안 지지를 보내줬는데 이 모욕감에 굉장히 허탈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정치계를 지금 정치판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요. 정말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것도 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남 욕하지 마라. 남한테 모욕감 주지 마라. 남 때리지 마라. 이거 정치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차라리 정말 우리가 있다도 하겠지만 차라리 해고가 낫지 이게 면벽 직근무도 아니고 예. 어떻게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줍니까? 그걸 그리고 다 같이 팔짱 찌고 바라봅니까? 이러니까 제가 뭐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에 만들 사람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조금 많이 좀 그렇습니다. 예. 한 칸에선, 일각에선 이런 일각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를 아무 결정하지 않고 무공천을 한다. 죽이기 위한 무공천을 하고 동시에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 또한 무공천을 해서 윤상현 의원을 살려주기 위한 무공천을 한다. 만약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설이 사실이라면 김병민 의원님 예. 정말 치사하고 좀스럽다. 그거를 발상이 전환을 이런 네티즌의 여론도 있어요. 발상이 전환을 하면 된다니까요. 아까처럼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유승민 의원 공천 주고요. 윤상현 의원은 안 준다고 얘기했지만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대표 다시 한번 찾아가 사과하고 김무성 대표가 쿨하게 나 모든 거 용서하고 당대표지 않습니까?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 윤상현 의원도 공천 주자.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윤상현 의원도 공천 주고 다 같이 당 통합을 해서 나가는 모습을 확 취해버리면 새누리당의 퇴로가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둘 다 무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주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가야지 과거를 위해서 계속 싸우기만 한다면 예. 보세요. 이번 총선 진짜 어렵게 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데 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문제는. 그럴 것 같다. 이 지금 총선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요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총선 뒤에 당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김병민 위원의 이런 좋은 안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 대구의 언론들이 대구 이제 매일신문 뭐 영남일보 한 양대 일간지가 있는데 이 보수적인 언론들이죠. 보수적인 언론들이 이제 사내 기명 칼럼을 통해서 한 지난주부터 요 최근의 사태를 병신사화로 규정하더라고요. 병신년에 일어난 사화다. 사화다. 조선시대 사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쪽 대구 민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 대구 국회의원들은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총선의 유불리가 아니라 좀 본질로 되돌아가 가지고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뭐 친박계나가
정말로 대구가 정말로 밀어주고 사랑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대구의 자존심을 세워 주셔야죠. 예. 어제 새누리당 소식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선 후보를 지역구를 용산으로 전략 꼽겠다라고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도 합의를 했는데, 찬성을 했는데, 조윤선 후보 본인이 고사했다. 예, 오늘자 조간신문에서 굉장히 다들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은 조윤선 전 장관이 고사를 했습니다. 예. 얼굴만 예쁘신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참 진짜 이번 선택의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왜 그런고 하니 요즘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지역 알기를 참 우습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여기 가고서는 여러분들 위해서 내 한 번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공천 안 되면 또 딴 데 가고서는 다시 여러분들에서 또 왔습니다. 조윤선 후보가 서초의 딸이라고 그동안 공헌을 여러 번 했는데 사실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모든 걸 버리고 선거에 졌다고 전략공천으로 용산에 간다. 명분이 사실 없죠. 예. 명분이 없는 내용은 우리 윤태곤 시장님이 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로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을 용산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등지고 나가서 더불어민주당에 간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배신당했고 배반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친박계로부터 배신당했다는 건데 거기에 다시 갑자기 친박계 후보를 갖다 넣는다? 선거 프레임 구도가 맞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용산 지역에는 진영 장관이 12년 기간 동안 막권 장애 발매에서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잘한 일도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했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지역에서 열심히 닦아온 후보를 딱 공천해갖고 진짜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 미래의 프레임으로 갈 수 있는 형을 만들어야지 어느 순간 갑자기 유명인 갖다 집어넣고 지역을 무시하고 그러면 100% 진영 의원한테 질 수밖에 없는 예. 선거 구도가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아마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를 공천하지 않으려는 새누리당의 행태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떨어진 조윤선 전 장관을 용산으로 옮겨서 진영 의원을 흠집내려 생각했던 새누리당의 작태.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조간신문은 그 어느 당보다 새누리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데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번 경선에서 완전한 국민 경선 참여제,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당당하게 포부를 밝혔는데 그 뜻은 좋았지만 벌써부터 이 여론조사 경선의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새누리당 과천 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마지막 결선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031-02 번호에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셔서 새누리당 박효찬이라고 지지응답 부탁드립니다. 주변 지인분들께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게 박효찬 캠프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라 상대 야당 후보 지지자가 보낸 문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승희 의원님, 그러니까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 경쟁력 없는 새누리당 후보의 여론조사 경선이 높게 나오게끔 이른바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우려하던 역선택이 예. 이 안심번호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좀 놀랍죠. 안심번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본인의 휴대전화가 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그 선거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얘기였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5대 불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선택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이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제가 알기로 과천 의왕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심지어 저도 받았습니다. 예. 저도 아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야당 지지자인데 여당을 후보를 누굴 찍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달라는 걸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역선택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사해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나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소송이 그러니까 탈락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들로부터 이런 거에서 소송이 진행되거나 수사가 요청이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분명히 소송전이 아마 본물이 이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 새누리당이 여러 방면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당 상황을 짧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중앙일보 만평에서 조금 전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아주 흥미로운 만평 한 컷이 실렸습니다. 바로 이런 만평인데 제목은 남들의 전쟁이지 말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논란, 더불어민주당 비례 논란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안철수 대표.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두 눈이 멍이 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0만 원씩 받아먹고 뭐야 지금? 저거 아직 10만이요 개인이야. 대표라. 이게 대정치입니까? 이게 공정한
어디가 대한민국입니까? 광주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마세요. 광주를 더 이상 욕보이지 마세요.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탐구 영역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부산에서 또 명퇴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엔 벽이다. 명예퇴직 거부자에게 벽면 수행인가요? 나홀로 벽면을 보게 시켰다라는 기사가 여러 신문에서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두산그룹 계열사의 두산 모트롤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아까 좀 찾아보니까 중장비의 유압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경영이 좀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직원들 작년에 20명에 대해서 명퇴 업무 부적격자로 지정을 해서 명퇴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명퇴 신청을 거부한 한 명의 직원에 대해서 책상을 벽으로 놓고 지금 거기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 저 사진이 그 상황이죠. 예, 앉혀놓고서 근무를 시켰다는 것인데요. 소위 말해서 면벽 근무를 시켰다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이메일도 할 수 없고요. 컴퓨터도 없고요. 그러네요. 전화기도 없고요. 휴대폰도 볼 수 없고 심지어 책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야말로 면벽 근무를 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잔인한 인격 살인이죠. 인격 예. 살인이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게 보도가 되니까 이제 테이블을 벽에서 떼서 예. 가운데다가 그 놀리고 가운데다 놓고서 원탁에다 놓고서 그 근무를 이제 하게 했다는데요. 저렇게요. 저 사람도 괴롭지만 혹시나 명퇴를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지 같이 고문을 당했을 것 같아요. 안타까움도 마음도 있고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은 회사가 한 사람을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어떤 구성원들의 그 로열티를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근본적인 물음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런 조치를 취했다. 벽을 보게 한다. 원탁에 놓고 전화도 못하고 이메일도 못하게 하고 10분간 자리를 못 비우게 하는 그런 것은 인격 고문이 아니냐. 당연하죠. 예. 거기다가 내가 도저히 얼마나 고문입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데에서 그래서 사규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거부했다는 걸 보니까 아마 추정컨대 이제 사규를 요구했다는 점 이쪽에선 거부했다는 점에서 뭔가 이렇게 노조 소속이었고 회사 측에서 좀 원래부터 감정이 안 좋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보란 듯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만약에 정말 회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명예퇴직을 권고한 거였다면 차라리 그냥 정리해고를 했어야죠. 정리해고를 했어야 된다. 저렇게까지 살인한 인격 고문한 게 저는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정말 저도 가끔 저런 얘기를 듣거든요. 아예 책상이 복도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이 지금 새누리당 상황처럼 다들 안 타는 값지만 다들 모른 척하고 팔짱 끼고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돈 번다 우리나라 가장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이른바 송송 커플 스캔들 났네요. 왜 안 나나 했는데 본인들은 아니다 펄쩍 뛰고 있는데 임순 변호사님, 네.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 요즘 뭐 인기가 절정인데 뉴욕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요. 곳곳에서. 이게 정말 워낙에 송혜교 씨가 뭐 아주 빼어난 미모에 빼어난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저를 비롯한 송중기 팬들이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저발 혜교 씨 저기 우리 중기만은 이라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중기. 중기만은 했는데 뭐 이미 인터넷에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늦었다. 이미 뉴욕의 소호에서 둘이서 꽁꽁 싸매고 데이트를 한다더라라는 소문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졌거든요. 예. 그러자 어제 송혜교 소속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고 뉴욕에서 만난 건 맞지만 뉴욕에서 만나서 밥 먹은 건 맞다. 그런데 송혜교 씨가 장기 체류 중인 상황에서 송중기 씨가 우연히 방문을 하여 밥 한 끼 같이 먹은 것뿐이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커플 팔찌는 그냥 우연히 비슷한 걸 찾을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요것 말고 이제 송혜교 씨가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한 설은 그것은 이제 뭐
재벌가 재벌가의 후원을 받아서 과거 장애 주식을 통해 큰 부를 이루었다. 요거에 대해서는 엄연한 허위 사실로서 과거에 이미 고소한 또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다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언급을 했더래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요즘 태양의 후예 덕에 요즘 관광객도 많이 유치되고 했다라고 하는데 전 아무튼 태양의 후예 응원합니다. 아니 근데 임수연 변호사님 네. 좀 해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송중기 팬 따로, 송혜교 팬 따로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우연히 만나서 밥을 먹었다. 우연히 팔찌를 찾는데 그게 커플 팔찌였다. 석연치 않습니다 좀. 아니 여자 사람 친구랑 단둘이 밥 드신 적 없으세요? 우연히 뉴욕에서 우연히 뉴욕에서 밥 먹은 적은 없죠. 아유 저는 네. 저는 순수한 사람이라 그냥 그 말을 믿고 싶네요. 네. 아 그렇군요. 중기만은 제발. 우리 중기라는 저희 동네에 그 중장기 그 기계 빌려주는 업체가 있긴 한데 예. 아니 윤태근 아니 뭐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사람을 죄송합니다. 잡혔네요. 그 두 분의 해명이 좀 석연치 않다. 네티즌들이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저는 뭐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잘 되면 좋은 거 아니냐? 네. 저는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공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들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유스럽게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냥 좀 관심을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세 번째 사회탐구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진짜 2,500만 원 돈비가 서울 한복판에서 내렸습니다. 가짜 돈이 아니라 진짜 돈입니다. 저희가 영상 한번 준비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주워. 이게 시민들이 아니라 저 경찰분들이 하신 건데, 아니, 저 진짜 돈 맞습니까? 진짜 돈이 맞고요. 그 5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원짜리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달려들어서 줍진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50대 여성이 서울시청화 감사에서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오. 근데 그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 그 여성분의 주장에 따르면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본인 자식이 본인을 감금하려고 한다. 어허. 세상에 알리려고 그랬다라는 건데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섬뜩하기도 하고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시민들이 앞다퉈서 줍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얼마 전에도 왜 돈이 막 뿌려지는 내용들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들고 가면은 또 불법이라면서요. 네, 점유이탈물 횡령범이 될 수 그래서 있어요. 지나가다가 뿌려진 돈이 있어도 함부로 줬으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늘 갖고 사는데 그런 시민의식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거나 저 돈은 무사히 다 경찰들이 회수해서 주인분께 돌려줬다라고 합니다. 2,500만 원을 1,000원짜리로 바꾸면 정말로 엄청난 양인데 길거리에 살포된 돈을 줍는 것도 불법이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뿌렸으면, 본인이 그냥 그걸 버렸으면 줍는 건 불법은 아니죠. 예. 그런데 점유, 이렇게 그렇지 않고 우연히 두고 간 거를 가져간 거는 아마 불법인 것 같은데 저분은 아마 일부러 요즘 1,000원권 구하기도 어려운데 1,000원권을 저렇게 수천만 원을 가져왔으면 아예 그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관심을 끌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온 것 같고요. 아까 보도를 보니까 전 남편과 자식들이 자기 돈을 뺏으려 한다, 감금을 하려고 한다 이런 가정 내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경찰들이 포대에 담아가지고 하고 경찰 지금 모시고 와서 돌려주면서 지금 수습 중이라고 하는데 예. 저걸 안 줍는 시민의식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경찰이 주변에 있었으니까 함부로 주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주워 빨리 주워라는 이 다급한 경찰관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도네요. 하늘에서 정말 돈비가 내렸군요. 광고 후 오늘의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서울시청 광장에서 2,500만 원 돈이 부러졌다면 서울시청 광장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의 피날레 뉴스입니다. 봄 단장한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인데 꿈새김판에 이런 문구가 시민이 작성한 문구가 걸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싶다 말하고 어느새 꽃은 피고. 이 길지도 않아요. 시의 묘미는 긴 말 필요 없다. 군더더기 필요 없다.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보고 싶다 말하고. 나는 보고 싶다 말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꽃이 피었다. 정승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이제 시청을 지금 도서관으로 만든 지 꽤 됐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이제 뉴욕에 있는 뉴욕 도서관이
굉장히 뉴욕 시민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서울시청을 저렇게 시민에게 돌려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그 꿈새김판에는 시민들한테서 공모한 그런 작품을 가지고서 늘 교체해서 올리는데요. 이제 우리 봄에 대한 그런 거에 맞게끔 이번에 시민 양웅시 작품이 실렸는데요. 아, 시민이 직접 만든 예, 작품이요? 우리 교보 빌딩에 늘 시 이렇게 좋은 문구 있는 것처럼 지나가면서 한번 일상에서 그 탈출해서 저런 좋은 그 문구를 보면서 생각을 좀 가다듬는 거 너무 좋아 보입니다. 예, 봄꽃이 벌써 속속 피고 있습니다. 매화꽃이 이미 남부지방에는 만발했다. 그리고 저희 돌직구쇼 스튜디오에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눈치채셨겠지만 비록 가짜이긴 하지만 개나리꽃이 벌써 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기점으로 벌써 봄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도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으니까 정말 주위를 돌아보니 어느새 봄꽃이 피었습니다. 보고 싶다 말하고 어느새 꽃은 피었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Just like they say in the song, Silver Dawn, let's Marvin Gaye and get it on. We got this king says to ourselves.